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태영건설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영건설이 어제 자구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여기서 기회를 주면 사력을 다해서 살리겠다 이런 호소도 나왔지만 채권단의 반응은 좀 싸늘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공개로 600여 명의 채권단과 함께 자구안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태영그룹의 회장님이시죠. 윤세영 창업회장님이신데 91세세요. 이분께서 눈물로 호소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력을 다해서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근데 주요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에코비트 같은 환경 기업을 상대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블루원도 매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오너 일가가 얼마만큼의 사재를 출연해서 이 사업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든가 또 SBS를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또 이것을 이겨내보겠다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은 발표가 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워크아웃보다는 또 법정 관리가 더 위험하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법정 관리를 추진했을 때는 또 채권이 또 갚아질 수도 없고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워크아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종류의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채권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로 호소했던 네. 윤 회장님의 그런 목소리나 그 절박함 그런 것과는 좀 대변되게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은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네,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태영건설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럼 오는 11일이죠. 이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래도 가능성만 진단해 본다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1일 날 이 워크아웃의 이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를 한다면 예. 그러면 이제 워크아웃 절차로 갈 텐데 그러나 지금의 과정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인 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TY홀딩스 역시 태영 인더스트리를 매각했는데 그 매각 자금 중에 1,549억 원가량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근데 이 TY홀딩스가 연대채무를 갚는 데 쓰고 또 400억 원만 태영건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 골프장 운영업체죠. 블루원 같은 경우도 지분 담보를 태영건설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TY홀딩스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말을 바꾼 거죠. 예. 그 밖에도 이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했던 그런 상거래 채권 이것도 451억 원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도 미납하는 이런 것들 보면 자구안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도 삐걱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뢰가 좀 금가는 모습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후의 과정에서 또 11일 날 있을 그 협의체에서 결과적으로 75% 이상의 채권단이 만족할 만한 그 자구책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채권단들이 많잖아요. 네. 이 셈법이 다 달라서 워크아웃이 개시하지 못했을 경우 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워크아웃이 아니면 법정 관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야.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주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자들이 구조조정 계획안을 보고 마음에 들면 해주고 추가 지원해주고 특히 기업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그 기업이 회생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 기업이 기업 경영 활동 결과 그 채권을 다시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을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워크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정 관리는 말 그대로 법원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그런 상거래 채권마저도 채무가 동결되는 거죠. 추가 지원이 없이 되는 거죠. 기업이 파산하는 절차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법정 관리 단계까지 가게 되면 정말 많은 소위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협력업체들이 돈을 못 받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고요. 더 큰 후폭풍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민생 경제 활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들이 제시됐나요? 네, 저도 제 손에 정부가 발표한 24년 경제정책 방향 꽤 두껍네요. 예, 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그 방향성이 민생 경제 예. 회복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잠재 위험 관리, 예를 들어 부동산 PF 부실이라든가 이거 관리하겠다. 세 번째가 역동 경제를 구현하겠다. 지금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 경제를 좀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의지. 또 미래 세대를 동행한다. 이게 저출산 또 인구 감소 이런 구조적인 문제, 지방 소멸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해 보겠다라는 그 방향성, 크게 네 가지 방향성을 제안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질문 주신 것이 이 민생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민생 경제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고물가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24년 상반기 중에는 물가 안정 유도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작년 발표 전망치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2%보다는 높은 수치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우리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거든요. 그럼 2%를 웃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경기 침체, 23년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고요. 제가 이 전망치를 평가해 본다면 좀 도전적인 전망치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시 말하면 2%라는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24년 경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어려운 국면에 그래도 2%를 상회하는 그런 성장 국면으로 가져가 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그런 성장률 목표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이 고물가가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2%대 물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거든요. 네. 또 서민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목표 달성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2% 물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3%대였고 24년 상반기 중에는 2%대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서민이 체감하는 그 물가는 여전히 높을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부합하게 물가 안정 관리해야 될 것이고요. 동시에 체감 물가도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느껴지게 만들 만큼 그런 실물 경제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경제 소식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